7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효도 여행 가시죠? 미국 한번 구경하시고 오세요.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내외가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라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한 상상도 못할 배신의 이야기.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울림을 줄 이야기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 75의 나이에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 십몇 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 준호가 말했거든요.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사실 이만수 할아버지에게는 여행이란 게 사치였습니다. 25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는 버스 운전사 생활. 월급쟁이 하나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아파트까지 사주려니 여행은 꿈도 못 꿨죠. 준호야, 아버지는 괜찮다. 그 돈이면 너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거라. 처음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이가 나서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자유의 여신상도 보시고 브로드웨이도 구경하시고 오세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말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 자식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큰돈도 쓸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내내 이만수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권도 처음 만들어 봤고 비행기 티켓도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친절하게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미국 가시면 교민들이 운영하는 투어 회사에서 연락 올 거예요. 거기서 일정 다 짜줄 테니까 편히 계세요. 그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늙어서 이런 구경도 해보는구나. 13시간을 날아간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공항.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이만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공항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미국에 왔다는 설렘이 더 컸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서 화장실 쪽으로 가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공항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만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라는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영어로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평생 한국에서만 산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영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몸짓으로 한국말로 계속 말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죠. 결국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연락해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예약은 없습니다. 이만수라는 분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효도 여행이라는 건 거짓말이었고 자신을 미국에 버리고 가려던 계획이었다는 걸.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워도 아들에게는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는 게 공항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한국 영사관의 도움으로 긴급 귀국 수속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의 짐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간 것이죠. 이만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줬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그때 이만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나를 이렇게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를 버리겠다. 복수해 주겠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이만수 할아버지의 인생에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이만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에서 아들을 빼고 싶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르신. 호적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친생부자 관계는 생물학적 사실이니까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법까지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유언장을 쓰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유류분이 뭡니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어떻게 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놈이 죽어서까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만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항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용품을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그때 이만수 할아버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값으로 아들 학용품을 사주려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모두 학원을 다닌다며 울던 모습. 그때 이만수 할아버지는 야간 택시 운전까지 시작했습니다. 학원비를 벌려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던 모습. 그때 이만수 할아버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대학교 때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아들에게 공부만 해라. 돈은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고 말했던 기억. 군대 갔을 때 연애 갈 때마다 용돈 쥐어주던 기억.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며 교재비며 다 대주던 기억.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부터 혼수까지 모두 해결해주던 기억. 손자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비며
애기 용품이며 모든 걸 사주던 기억. 그 모든 순간에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아들이 자신을 미국에 버렸다고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베개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놈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한국에 와야 했어요. 미국에서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미국에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자신이 한국에 돌아온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도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 아버지. 어떻게 전화가? 어떻게 전화가 오냐고? 나 한국에 있다. 네. 아버지가 한국에? 그래. 나 한국에 와 있다. 너희가 나를 공항에 버리고 갔다는 것도 다 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가? 변명할 거리가 있어? 아버지,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 아버지를 미국에 버리고 가는 것에 무슨 설명이 있어? 아버지, 정말 사정이 있었어요. 지연이 아버지가 급하게.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도 마라. 이만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요. 여보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틀 뒤 이만수 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으로 아드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라도 다른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후회요? 내가 뭘 후회합니까? 이만수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제 재산의 유류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아들이 오는 것도 막고 싶습니다. 장례식 참석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유언으로 의사를 밝혀놓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이만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너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다. 이준호라는 놈은 남이다. 완전히 남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연을 끊을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라도 그놈의 비행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미국 공항에 버린 불효자 이준호를 규탄한다. 그런 피켓을 들고서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이만수 할아버지에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좋다. 내가 나를 창피하게 했으니 나도 너를 창피하게 해주겠다. 복수의 첫 번째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큰 종이에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미국 공항에 아버지를 버린 불효자 이준호를 규탄한다. 평생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서예를 배웠던 실력을 발휘해서 정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 속이고 미국에 데려가서 공항에 버리고 온 페류나 이준호.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피켓을 만들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자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니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다녀서 이제는 부장까지 된 곳이었죠. 아침 7시 이만수 할아버지는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피켓을 들고서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에 쓰인 글씨를 읽고서는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아들이 미국에 버리고 왔다는 거야? 세상에,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기 적힌 이준호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전 9시쯤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준호보다 먼저 다른 직원들이 피켓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이준호 부장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짜네. 이준호 부장이 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다고? 설마 우리 회사 이준호 부장 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0시쯤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다가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한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오, 왔네. 미국 공항에 아버지 버린 놈이 왔어. 아버지, 제발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봐야지. 내가 한 짓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준호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두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미국 공항에서도 그렇게 말했지. 화장실 다녀온다고? 이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다는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나 보네. 요즘 자식들 정말 문제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발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좋아. 너 회사 그만둬. 아버지를 버린 놈이 무슨 회사를 다녀? 그때 회사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시위가 아니라 내 아들 찾는 거야. 내 아들이 나를 미국에 버리고 왔는데 그놈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온 거야.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이만수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절 미국 공항에 버리고 온 놈이에요. 경찰관도 난처해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르신, 일단 아드님과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놈이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이만수 할아버지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지나가는 시민들도 모두 피켓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준호의 책상 주변에는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부장, 정말 아버님을 미국에? 그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뭐길래 아버지를 공항에 버려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준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부장님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 부장,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회사 앞에서 저런 시위가 벌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준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퇴근할 때도 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를 미국에 버린 불효자 이준호, 오늘도 떳떳하게 퇴근하네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습니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나오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네. 나 같으면 그 자식 안 봐줘.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만수 할아버지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문제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직원 중에 부모를 버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계약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부장님이 다시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 부장, 이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야?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벌써 고객들한테까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우리 회사 직원이 부모를 버렸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당장 저 시위를 멈추게 하든가 아니면 부장님은 말을 흐렸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만둬?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이 진짜라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효도 제대로 해라. 그럼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준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 지연이 이미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만수 할아버지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준호의 회사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회사 앞 시위를 일주일째 계속하던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친정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인 서태수 씨는 70세로 평생 교직에 종사했던 분이었습니다. 체면과 가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라는 걸 이만수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 사돈한테 가서 내 딸이 뭘 했는지 알려주겠다. 다음 날 오전, 이만수 할아버지는 지연이 친정이 있는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서태수 씨 집은 분당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만수입니다. 지연이 시아버지요. 아, 이사돈, 어떻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서태수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사돈,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자 서태수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연이랑 준호는 잘 지내죠?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 그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네? 무슨. 사돈은 모르실 텐데 지연이가 준호랑 같이 저를 미국에 버리고 왔습니다. 서태수 씨는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네? 미국에 버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속여서 미국에 데려갔다가 공항에서 화장실 간다며 사라져버린 일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혼자 한국에 돌아왔다는 일을. 서태수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준호 내외가 제가 증여해준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이 사돈을 미국에 버리고 아파트까지 팔아서 도망을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태수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돈도 모르셨겠지만 지연이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준호 혼자서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행을 제안한 것도 모든 계획을 세운 것도 지연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재산을 다른 데 쓸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우리 지연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서태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돈이 기르신 딸이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태수 씨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당신도 들어봐. 지연이가 시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다고 해. 서태수 씨 부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이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미국 공항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사진이 그때 제가 공항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본 서태수 씨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사돈.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서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사돈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사돈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지금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있고요. 서태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지연이를 불러서 따져야겠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꺼져 있었죠. 이 애가 뭘 하는 거야? 결국 서태수 씨는 직접 지연이가 사는 아파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돈, 저도 같이 가시죠. 이 일을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1시간 후 서태수 씨와 이만수 할아버지는 지연이의 새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를? 그런데 이만수 할아버지까지 함께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도. 서태수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안으로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서태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너 정말 시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느냐? 아빠, 그게 뭐가? 대답해. 정말 그랬느냐?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시아버지를 공항에 버려둬?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재산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재산 때문에 그랬다고? 서태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는 평생 교사로 살면서
떳떳하게 살라고 가르쳤잖아. 그런데 넌 뭐냐?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아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생각도 해야 하고, 준호 생각,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서태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아빠, 수치야? 완전히 수치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어. 서태수 씨는 이만수 할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사돈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딸을 방치한 게 제 잘못입니다. 서태수 씨는 다시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오늘부터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빠, 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아버지께 사죄하고 당장 잘못을 바로잡아라. 아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아파트도 계약했고. 아파트가 문제야. 사람이 먼저지 아파트가 먼저야? 서태수 씨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를 하겠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돈, 제가 이 애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이 애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돈.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태수 씨는 지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시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라.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서태수 씨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남이다.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도 마라. 이만수 할아버지의 두 번째 복수가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이만수 할아버지 집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연이에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범벅이었습니다. 할 말? 미국 공항에서 다 끝났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지연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평소 말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나? 지연이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빠가 저랑 절연한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당연한 일이지. 사돈이 정상인이니까 그런 거다. 준호도 회사에서 견디기 어려워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차갑다고.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를 버린 놈을 누가 좋게 보겠어? 이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죠. 아버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었다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악독했다.
아버님, 내가 한 일이 뭔지 아느냐? 75년을 산 노인을 외국 땅에 혼자 버린 거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든 거다.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그날 공항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느냐?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공항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절망감을.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세상에 감옥이 왜 있겠냐?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없다. 아버님, 다만 제안이 하나 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통장에서 돈을 다 빼서 들고 해외로 도망가라. 네. 준호를 완전히 망가뜨려라. 그리고 내가 사라져라.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가 복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너희를 천천히 고문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준호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없어? 그럼 계속 고문당할 준비나 해라. 이만수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준호 회사에서 시위한 것. 너 아버지한테 진실을 알린 것. 이건 시작도 아니다. 아버님, 앞으로 뭘 할지 궁금하냐? 준호가 다니던 대학 동문회에도 알릴 거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도 알릴 거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알릴 거고.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다. 요즘 뉴스에서 폐륜 사건 많이 다루잖아? 특히 노인 학대는 사회적 이슈니까 분명히 큰 관심을 받을 거다. 아버님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 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미국 공항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이만수 할아버지는 지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이나 해봤냐? 75살 된 늙은이가 외국 땅에서 혼자 버려졌을 때 그 무서움을?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안을 받아들여라. 준호 돈 다 빼서 들고 도망가라. 그럼 내 복수도 끝나고 너도 편해진다. 아버님,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더욱 그래야지. 준호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내가 사라져줘야 한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상황에서 준호가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벌써 동료들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잖아.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고객들도 등을 돌릴 거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거다. 지연이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준호를 괴롭힐 거다. 어디를 가든 따라가서 그놈이 한 짓을 알릴 거다. 아버님, 하지만 내가 돈을 들고 사라져서 준호에게 배신감을 준다면? 그럼 준호도 피해자가 된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남자가 되는 거지. 이만수 할아버지는 교묘한 복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준호를 동정할 거다. 아버지도 버리고 아내도 잃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버님, 그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 미국 공항에서 아버지를 버린 것보다 잔인해?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봐라.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줘.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계속 지옥을 맛보든지. 이만수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한테는 오늘 온 일 말하지 마라. 말하면 바로 언론에 제보한다.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다.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너희 인생도 망가져야 한다. 아버님, 나가라.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지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라. 지연이가 나간 후 이만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절반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복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지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만수 할아버지는 기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결국 이만수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게 답답하고 숨이 막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나. 다시는 찾지 마. 준호는 그 편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지현아, 지현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꺼져 있었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적금도 예금도 모두 인출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그때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라는 걸. 이만수 할아버지의 교묘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의 일주일간의 시위로 인해 회사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준호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장님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 부장, 앉아.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이 부장, 이번 일로 회사에 많은 피해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벌써 3건의 계약이 취소됐고 다른 고객들도 우리 회사를 의심스러워하고 있어. 부장님은 서류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직서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20년간 성실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부장님, 이 부장, 현실을 직시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 아버님 시위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야. 준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퇴직금도 규정대로 다 챙겨줄 테니까. 부장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 이미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결국 준호는 사직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없는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오, 전화 받네? 회사 잘렸다며?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 지연이도 도망갔다며. 돈 다 가지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미국 공항에 버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나?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다. 아버지,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릴 차례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미국 공항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하지만 소리를 질러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동문회 단톡방에 내 얘기가 올라왔는데 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다고? 뭐? 진짜야? 설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준호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동문회까지 알린 것이었습니다. 야, 준호야. 대답 좀 해. 진짜야, 가짜야? 그게 세상에, 진짜구나.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학 동창들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준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지연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서지현 씨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지연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시아버님을 미국에 버리셨다고요? 준호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이제는 준호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를 미국에 버린 사람이래. 어머,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요즘 자식들 정말 문제야. 준호는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냉정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준호가 일어나자 이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준호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던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로 길거리에 앉아 있는 남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준호?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지하철역 계단 옆에서 종이컵을 앞에 놓고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건설회사 부장이었던 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니. 준호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기력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예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구라고 했냐? 준호예요. 아버지의 아들. 내게는 아들이 없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기어서라도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미국 공항에 버린 놈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부자 간의 대화가 신기했던 거죠.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이제 와서? 준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때 말쑥했던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길거리의 불황자와 다를 바 없었죠. 아버지, 지연이도 떠났어요. 돈도 다 가져갔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중하다고, 소중한 아버지를 미국에 버렸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만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자존심까지 잃을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 그런데 이상하네. 내가 나한테 효도 여행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이런 꼴이 됐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 저 사람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 아냐?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겠지. 요즘 자식들 정말 문제야. 준호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배가 고파요.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다고? 그럼 일을 해라. 일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아버지를 버린 놈을 누가 믿고 쓰겠어? 이만수 할아버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버린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어느 회사에서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마지막? 미국 공항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무래도 아드님 같은데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아주머니를 외국에 버리고 와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외국에 버렸다고요? 네. 효도 여행이라고 속여서 미국에 데려갔다가 공항에서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죠. 아버지, 제발, 저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고? 그럼 죽어라. 이만수 할아버지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나도 미국 공항에서 죽을 뻔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서 버려져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느냐? 아버지,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다. 75년을 살아와서 그런 절망감을 처음 느껴봤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럽다고? 좋아. 그럼 이제 내 기분을 알겠네. 이만수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니 이준호 씨. 아버지,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남이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남이니까 나한테 기대하지도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 이만수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준호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아라. 동정심으로. 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한테 아버지는 없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만수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만수, 이제 복수는 끝났다. 준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돈도 잃고 집도 잃고 결국 길거리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가 완성된 지금 이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더러워진 옷, 수척해진 얼굴, 절망에 찬 눈빛.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맞는 걸까?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놈이 먼저 나를 버렸어. 나는 그저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길거리에서 만난 지 한 달 뒤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만수 씨 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한국 교민회 일을 하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서지연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한국 여성인데. 이만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요? 제 며느리인데. 무슨 일입니까? 아, 시아버님이시군요. 사실 지연 씨 일로 연락드린 겁니다. 지연이가 태국에 있다고요? 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동철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석 달 전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게 발각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철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지 조직 폭력배들에게 걸렸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요? 유흥업소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현이가 유흥업소에서? 네. 불법 체류자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봅니다. 그들이 여권도 압수하고 빚을 계속 늘려가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지연이가 밉다고 해도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지연 씨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여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항공료와 여권 재발급 비용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면. 2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현지 조직들에게 지연 씨를 빼내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돈도 줘야 하는데 그건 더 클 수 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안 좋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매일 울기만 한다고. 그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라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지연이가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시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이만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지현이가 그런 곳에서 아무리 밉다고 해도 한때는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손자를 낳아준 여자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나서 인사하던 수줍은 모습, 결혼식에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모습, 손자를 낳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 애가 그런 곳에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나를 미국에 버린 건 지연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며칠 후 김동철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님, 지연 씨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떻게요? 도망치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시가 더 심해졌고 그들이 요구하는 돈도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시아버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미국에서 한 일을 정말 후회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이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연 씨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준호는 지금 노숙자예요. 네, 노숙자요? 네. 회사에서 쫓겨나고 지연이가 돈 다 가지고 떠나서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 김동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준호 씨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도움이요? 그놈이 무슨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아드님이잖아요. 아들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아버님, 그래도 뭐요? 미국 공항에서 아버지를 버린 놈한테 무슨 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김동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시아버님,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업보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이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업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지연이가 태국에서 당하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잔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어. 나는 그저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태국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이만수 할아버지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우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최성우요? 누구시죠? 준호 친구입니다. 대학 동창이고요. 이만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친구라고요? 그럼 돌아가세요. 저한테는 준호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요? 그놈에 대한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최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준호가 한 일을 압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알면서 왜 왔습니까? 하지만 지금 준호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죽든 살든 제 알 바 아닙니다. 아버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최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온 건 준호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아버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요. 고통스럽다고요? 저는 시원합니다. 복수를 했으니까요. 최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 표정을 보면 전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뭔 소리입니까? 복수에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괴로워 보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결국 이만수 할아버지는 최성우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최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호한테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미국 공항에서 있었던 일부터 지연이가 돈을 들고 도망간 일까지 다요. 그래서요? 준호는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요? 이제 와서? 네. 늦었지만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 상황을 계속하실 건가요? 무슨 뜻입니까? 최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복수는 이제 충분히 하셨어요. 준호는 완전히 망했고, 지연 씨도 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 일까지 알고 있습니까? 네. 교민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준호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그래서요? 아버님, 이제 그만두세요. 뭘 그만둡니까? 복수를 그만두시라는 겁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복수를 그만두라고요? 그놈들이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복수는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네. 준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돈도, 집도, 사람들의 신뢰도.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최성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태국에서 더 비참한 상황에 있고요. 아버님의 복수는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그럼 됐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문제는 아버님이에요. 저요? 네. 아버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는데도 아버님은 괴로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복수 자체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호와 지연 씨가 망가진다고 해서 아버님이 미국 공항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복수를 하면 할수록 아버님이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만 살라고요? 당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님 삶을 사시하는 겁니다. 제 삶을요? 네. 지난 1년 동안 아버님은 복수에만 매달려 사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올해 76세예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복수와 원망으로 보내시는 게 맞나요? 최성우는 더욱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호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이제는 아버님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행복이요? 네. 아버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삶이라. 취미도 가져보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시고, 아버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괴로웠죠. 하지만 그 놈들이 한 일을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일에 매달려서 아버님 인생을 망치지는 마세요. 최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지연 씨 태국 일은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라도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직접 도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아버님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성우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아버님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만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승리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 최성우의 말이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성우의 충고를 들은 지 3일 후 이만수 할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연이를 태국에서 구출하는 비용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동철 씨요? 저 이만수입니다. 아, 시아버님,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연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한국에 돌아와도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가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전해주세요. 과거는 모두 잊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최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성우 씨요? 저 이만수입니다. 아, 아버님, 생각해 보셨나요? 준호를 도와주세요. 정말요? 직접은 안 하겠지만 최성우 씨를 통해서라도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를 지방으로 보내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해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구나. 동네 도서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 어떤 책을 찾으세요?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버스 운전사였는데 은퇴 후에 뭘 읽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역사책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 좋네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국사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한국전쟁 이야기.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아,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산책이었습니다. 평생 운전만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걸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걷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강공원까지 가서 걷기도 하고 남산을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좋은 곳들이 있었구나.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여름에는 푸른 나무를,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눈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산책을 하다 보니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시네요. 네, 요즘 건강 관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같이 걸을까요? 이렇게 해서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한 것은 바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둘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두지 않아서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바둑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옛날에 조금 뒀는데 이제는 거의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배우시면 돼요. 바둑 모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퇴직한 공무원, 예전 장사꾼. 모두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아,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요즘 버스 운전사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셨으니까요.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고생과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말 안 들어서 고생이에요. 저희 며느리도 성격이 좀.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죠. 이만수 할아버지는 자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경로당 봉사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만수 씨,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동네 경로당 관장이 반가워했습니다. 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여기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말상대도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요. 경로당에는 혼자 사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이만수 씨 왔구나. 반갑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이만수 씨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말상대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나는 농사꾼이었어. 평생 논밭을 일궜지.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 내가 기른 곡식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수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을 놓치고 살았다니.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85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만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말벗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이만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는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7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만수 할아버지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바둑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봉사를 했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변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준호와 지연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또 그 생각이 드는구나. 그만하고 다른 걸 생각해보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미국 공항에서의 그날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로 치를 떨지는 않았죠.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그건 과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잘 사는 거야. 바둑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만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동갑내기 친구인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뭔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스스로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가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다들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자식들과 갈등도 생기고. 박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화났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이만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참 많은 걸 해결해 주네요.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90세가 넘은 최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만수야, 내가 90을 넘게 살아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뭐죠, 할아버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네. 젊었을 때는 나도 이런저런 일로 화도 많이 내고 사람들 미워하기도 많이 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감정들이 결국 나만 힘들게 하더라고. 최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정작 미워하는 나만 속만 썩고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용서는 쉽지 않거든. 대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지. 지워버린다는 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좋은 생각들로 꽉 채워버리는 거지. 최할아버지의 말씀은 이만수 할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바로 그거구나. 준호와 지연이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점점 줄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책과 산책과 바둑과 봉사활동이 채워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평온해진 걸까? 미국 공항에서의 그날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치를 떨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떠올려도 복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분노는 아니었죠. 그래, 그 애도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고.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평온하고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너 참 많이 변했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1년 전에는 복수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이렇게 평온해졌구나.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너희가 나를 미국에 버린 일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겠다. 너희는 내 인생을 망쳤지만 내 노년까지는 망치지 못한다. 그 순간 이만수 할아버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강변을 걸으면서 봄바람을 맞고 있으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은 기분이었죠. 76년을 살아와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해 보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만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복수와 원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이만수 할아버지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강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즐겨 읽는 철학책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성우였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최성우 씨. 오랜만이에요. 1년 만에 보는 최성우는 이만수 할아버지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건가요? 네,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요. 최성우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들으실 수 있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테지만,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방으로 보낸 후에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후회한다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소식으로만 들렸습니다. 아버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해요. 사죄하고 싶다고. 최성우 씨? 이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네. 준호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성우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준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준호가 저를 미국에 버린 그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평화를 찾았거든요. 최성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호에게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각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최성우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평온을 찾으시다니 고맙습니다. 최성우 씨가 해준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가요? 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신 말씀. 그 말이 저를 구원했어요. 최성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이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구나.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였고 무엇보다 지금의 평온한 삶이 소중했거든요. 이게 맞는 선택인 걸까? 자문자답해 봤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살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연이도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예전 같으면 자업자득이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역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로당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 봤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심심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배신이 자신을 더 성장시켰습니다.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었던 것이죠.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미국 공항에서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이만수, 고생 많았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구나. 그날 밤 이만수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오늘 준호 소식을 들었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서로에게 독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대신 각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봉사도 하면서 이런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일기를 쓰고 나서 이만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복수에 매달려 있을 때는 미래가 절망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만수 할아버지처럼 복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배신한 가족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단절된 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화해의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상처에 매달려서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된다는 점.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만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선택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미움과 원망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만수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